네, 오늘부터 이제 3, 4월 기본이론 과정 시작할 건데요. 3, 4월 과정은 8주 과정으로 공인중개사 수업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사장에서 주어지는 문제 속에서 정답을 잡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이론의 틀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단원별로 출제되는 양상에 따라서 좀 완급 조절하면서 그렇게 내용들 살펴나갈 거고요. 진도 나가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하셔서 암기하는 과정도 이번 과정에서는 같이 진행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재를 열어서 차례편을 보시면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될 과목의 명칭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차례편을 보시면요. 파트 1, 첫 번째 파트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파트가 나오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파트가 중개실무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편입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공인중개사 법령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그리고 중개실무편,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별로 출제 문항수와 배점 비율이 똑같습니다. 1차 2과목, 2차 3과목 모두 다 각각 4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85년 1회 시험부터 작년 31회 시험까지 기출된 문제들의 출제 유형 분석을 해보면 우리 과목은 이 세 파트 중에서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될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약 70%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본 과목 총 40문제 중에서 무려 30문제가 이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40문제 중 5문제 정도 내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인 중개실무편에서 역시 15%, 5문제 정도 내외.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30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5문제, 그 다음에 중개실무편에서 5문제, 그렇게 문제가 배분되어서 출제가 될 것이다. 물론 해마다 약간씩 편차는 보이고 있지만 이 큰 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목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편 30문제 출제되는데 퍼펙트하게 다 득점하겠다, 한 문제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 오늘은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파트 1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가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이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편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과정, 우리가 공부할 공인중개사 법령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바탕이 되는 몇 가지 부분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지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판서하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볼 겁니다. 먼저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과정, 그래서 고려 조선시대에 중개업의 효시, 그래서 객주라고 하는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중개업의 출발, 그래서 각회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자들이 문헌 기록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기원으로는 이 고려시대의 객주라고 하는 상인들을 그 기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김주영 씨 소설 중에 만화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객주라는 소설 있었잖아요. 그게 객주라고도 하고 객상 주인, 객주 상인이라고도 불렀었다고 하는데 이 고려시대 객주라고 하는 상인들은 그 당시에 전반적인 유통과 관련된 상행위를 하는 분이었었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도 하고 고리 대금업도 하고 숙박업도 하고 이런 유통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행위를 하는 와중에서 부동산 거래 알선 소개도 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냥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다 혹은 기원이 된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객주라고 하는 상인에 예속되어 있었던 또 하나의 개념으로서 거간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간이라고 하는 상인들은요, 거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자로 있을 거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사이에 서 있다. 권투심판처럼 거래 당사자 사이에 서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를 성사할 수 있도록 흥정을 붙이고,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되면 구전 수입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을 거간이라고 불렀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가 발전을 하다가 보면 전문화, 분업화 양상을 띠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고려시대의 거간들이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전문화 양상을 띠면서 뭐 포목거간, 뭐 소금거간, 뭐 쌀거간, 이렇게 거간들이 분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진 않았는데 지금도 우시장에 가면요, 우거간이라는 말을 지금도 쓴답니다. 그 우거간이라는 분 뭐 하는 분이겠어요? 소 팔러 나온 사람, 소 사러 나온 사람 사이에서 흥정을 붙여서 거래가 되면 소 판 사람한테 얼마 받고 소 산 사람한테 얼마 받고 하는 분들을 지금도 우시장에서는 우거간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거간이 분업화 양상을 띠게 되니까 지금의 부동산의 개념인 토지나 가옥의 매매만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거간꾼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 가자에 거간 쾌자를 붙여서 그분들을 가쾌 혹은 가거간 혹은 집주름 뭐 이런 표현들을 썼다고 하고, 조선시대에 이러한 거간들이 그러한 중개 활동을 하는 하나의 영업소가 있었겠죠. 그 당시 그 거간꾼들이 영업하던 장소를 일컬어서 복덕방이라고 불렀었다고 그러네요. 지금도 복덕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원래 그래 복덕방이라고 하는 말은 생기복덕이라고 하는 풍수지리 사상에서 근거한 말인데, 복과 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 뭐 그런 정도 의미를 갖는답니다. 조선시대에 거간들이 그 가거간들이 중개 활동을 하던 장소를 또 그 당시 복덕방이라고 불렀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고려나 조선은 신분에 의해서 엄격하게 사농공상의 계급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죠. 근데 객주 업무든 거간 업무든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종인 상행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데 신분이나 제도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직종이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유영업제에 놓여 있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선마렵에 들어와서 이러한 거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1890년 한성부령으로 객주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입법이 되었는데, 이 법은 인가제 형태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의미는 아무런 법이나 규제가 없었던 부동산 중개업계에 가해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냥 그런 거지 외우실 필요도 없고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1890년 제정된 객주거간 규칙이 1910년 한일합병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 법제도 폐지가 되었다가 1922년이면 일제강점기잖아요. 1922년에 소개영업취체규칙이요. 소개영업취체규칙이라고 하는 법으로 대체가 되게 되는데, 이 소개영업취체규칙은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법이긴 하지만 시행된 시점이 1922년 일제강점기죠. 일제에 의해서 입법되어서 시행된 법이었었답니다. 그래서 이 취체라는 말 아주 생소하죠. 이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단속 정도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이 소개영업취체규칙은 엄격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이 되었는데 일제강점기 하에 만들어진 법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개영업취체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도 바로 삭제 폐지가 되지 않고 한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규율하는 법제로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효력을 유지해 가게 되었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을 맞이했지만 독립된 국가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제가 아무것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식민지 치하에서 시행되고 있던 법들이 해방된 이후에도 한동안 그대로 계속되어서 사용되는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1차 시험 과목에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근데 대한민국 민법은요, 1960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45년 해방이 되었는데 60년에 가서야 우리 민법이 만들어졌다면 그전에는 민사관계는 어떻게 규율했느냐. 그래서 민법학자들이 의용민법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결국 식민지 치하에서 사용되던 조선민사령이라고 하는 그 법을 해방된 이후에도 한동안 그냥 유지하는 시기를 겪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법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혼란기였었기 때문에 소개영업 취체규칙도 45년 해방된 이후에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를 바라보면서 보니까 아니 독립된 국가가 벌써 만들어진 지 몇 년인데 식민지 치하의 법제를 그대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제로 쓰는 게 이게 독립된 국가로서의 국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이른바 구법령 일제 정비 작업을 그 당시 단행하게 된답니다. 쉽게 말하면 법령 대청소 작업인데요. 그 내용은 1962년이라고 딱 기간을 정해서 1962년까지 정비하지 않은 구법령들,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법들은 일제히 다 효력을 소멸시켜버리겠다. 이게 구법령 일제 정비 작업이었거든요. 소개영업 취재규칙도 일제강점기하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정비 대상이 되는 구법령이었었죠. 그래서 그 구법령 일제 정비 작업에 맞추어서 1961년 급조하여 만들어진 법이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이었었답니다. 일제치하에 쓰이던 소개영업 취체규칙과 명칭조차도 비스무리하죠. 그리고 이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은 구법령 일제정비작업에 맞추어서 급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조문이 한 10개 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단출하면서도 엉성한 신고제 형태를 띠고 입법이 된 법이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개영업법에서는요, 규제 규정이 연령에 대한 제한 하나밖에 없었대요. 만 35세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만 있었대요. 그래서 만 35세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가서 신고만 하면 소개영업 활동, 부동산 중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부동산 사기 전과 오범도 35 이상이면 그냥 가서 신고하면 복덕방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은 부동산 중개를 규율하는 제도이긴 했었지만 오직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으로 규율하는 형태의 법이 아니라 모든 민사 중개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형태의 법이었었답니다. 지금 제가 민사중개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중개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개를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구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상사중개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상인 간의 기본적인 상거래를 중개하는 거, 장사를 중개하는 거, 이거를 상사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법이라는 법에 보면 중개라고 하는 장이 별도로 있어요. 상법에도. 그래서 상사중개는 상인 간의 기본적인 상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하고 상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데, 민사중개라고 하는 것은요, 별도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상사중개가 아닌 중개는 다 민사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상거래를 중개하는 중개가 아닌 것은 다 민사중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녀총각 소개해서 혼인하게 해주는 거, 우리가 뭐 한다 그러죠? 중매한다 그러죠.
그것도 하나의 인적인 중개잖아요. 그러나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는 것은 상행위가 아닙니다. 장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민사중개에 속하는 거죠.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 사이에서 직업 소개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중개잖아요. 그러나 상거래를 중개하는 거 아니니까 민사중개에 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총칙편에서 부동산 중개가 무엇인지를 입법 해석에 따라서 살펴볼 건데,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으로 부동산 중개라는 거는 땅 팔고 집 사고 방세 들어가는 거 소개하는 게 부동산 중개라는 건 상식적 기준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땅을 팔거나 집을 사거나 방을 세 들어가는 거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상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도 혼인, 중매, 직업 소개, 금전 소비 대차의 알선 등과 함께 민사중개로서 소개영업법의 규율 대상에 놓였었다는 거죠. 이런 소개영업법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를 규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법 자체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60년대, 70년대 변화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다가 보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민사중개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과 비교했을 때 거래 금액도 매우 높고 또 법률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983년에요. 국회가 의원입법의 형태로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 법의 명칭이 부동산 중개업법,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의 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83년 제정이 되었는데요. 항상 어떤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요. 83년에 이른바 83년 부동산 투기 종합 억제 대책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법은 그 당시 그 83년 부동산 투기 종합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이 된 법이었었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한 배경은 그 전까지는 소개영업법 시절에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신고만 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것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누구나 35 이상이기만 하면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렇게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성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법은요, 처음에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가서 신고만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었죠. 허가관청에 가서 이제 허가를 받은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관주도의 통제가 강화되는 형태의 입법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행정기관이요, 허가관청으로서 당신은 중개업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 당신은 중개업 못 하겠는데 허가 안 내주겠다.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려면 검증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때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전문 자격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 새롭게 뜻을 세우고 도전하고 계시는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제도는 19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때 법 제정과 함께 도입한 제도가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83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게 한 명도 없었겠죠. 그해 이제 저 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 83년에 제정이 된 부동산 중개업법은 이듬해인 1984년에 법이 시행이 됩니다. 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 법이 시행되던 1984년에도 대한민국에는 아직 공인중개사는 한 명도 없었겠죠. 84년에 법이 시행되고 나서요. 1985년에 가서야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지게 됩니다. 1985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2020년 제 몇 회 시험까지? 31회 시험까지 이미 치러졌고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을 보면 85년부터 2020년이면 몇 년이 지났죠? 85년부터 2020년이면 네? 35년? 95년, 2005년, 2015년, 2020년, 35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몇 회까지 왔어요? 31회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매년 시행된 게 아니었었나 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85년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졌어요. 85년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졌는데 이 1회 시험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소개영업법 시절부터 신고하고 중개업을 하던 복덕방 하던 분들 많았었죠. 그분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전문 자격 제도가 도입되니까 대거 응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 자격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85년 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합격자가 6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합격자 통계를 보면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합격자를 다 더해도 1회 합격자 수가 안 됩니다. 그렇게 1회 때는 많은 분들도 응시했지만 시험이 의도적으로 쉽게 출제되어서 합격률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시험 본 사람 10명이면 그중에 4명은 자격증 줬다고요. 그래서 무려 6만 4천 명이 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운전면허 필기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시험이었었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도 1회 합격은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안 하고 자격증을 주셨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보셨으면 지금 이 고생 안 하시고도 쉽게 딸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85년 1회 시험을 시행했는데 딸 만한 사람들은 그때 다 땄어요. 그리고 이제 86년에 2회 시험, 87년에 3회 시험, 올림픽 하던 88년에 4회 시험까지 치렀는데 보니까 응시자도 뭐 얼마 안 되고 합격생도 얼마 안 나오고 이런 시험을 매년 볼 필요가 있겠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요.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경년제 시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홀수 연도에만 있었어요. 91년, 93년, 95년, 97년, 99년 이렇게 홀수 연도에만 한 번씩 2년에 한 번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지다가 90년대 말 99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죠. 그러면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합니다. 실직하지 않은 분들도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신화가 깨져버리니까 언제든 정리해고 명예퇴직해서 사회로 나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정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90년대 말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개정되면서 2000년 시험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매년 시행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 부동산중개업법도 십수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989년에 공인중개사법이 1차 개정을 합니다. 1차 개정을 하는데 89년 1차 개정을 하면서 비로소 이 법이 앞으로는 신규 허가는, 그 당시 부동산중개업법은 허가제였었다고 그랬잖아요. 신규 허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자만 내주겠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이 개정을 통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될 때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던 84년만 해도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 번도 안 본 상태죠. 그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을 허가하겠다?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허가를 하죠.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85년 1회, 86년 2회, 88년 3회, 88년 4회 시험까지 치르고 나서 89년 1차 개정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중개업의 허가는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자에게만 내주겠다라고 개정됩니다. 이제 이 부분 앞서 뒤에 가서 용어의 정의 공부할 때 다시 접목해서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이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개정이 시행된 90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 중개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90년대에 들어오면서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비판이 대두가 되냐면,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자격시험을 통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있는지는 이미 검증이 되었는데 시험을 통과한 사람한테 무슨 행정기관이 허가를 하네 안 하네 또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하냐, 이건 불필요한 이중적인 규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1999년에 이 법이 7차 개정을 하거든요. 7번째 개정을 하는데 7번째 개정을 하면서 원래는 허가제로 제정되어서 허가제를 쭉 유지하던 부동산중개업법이 7차 개정을 통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의 등록제는요, 2021년 3월 지금 현재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근간이 되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들으시게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등록이라는 단어이거든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등록제는 1999년 7차 개정을 통해서 바뀌게 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이제 중개업은 허가제에서 뭐로? 등록제로 개편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더라는 거죠. 99년 7차 개정을 하고 바로 이듬해인 2000년 소폭의 8차 개정이 있고 나서 그 후로는 몇 차례 개정이 없었습니다. 몇 년간 개정이 없이 쭉 내려가다가 2005년에 와서요. 그 당시에 또 부동산 투기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면서 2005년 법이 9차 개정을 하게 되거든요. 9차 개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를 실거래가 확보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에 수록하는 것이 9차 개정의 핵심 목적이었었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시급히 정착시켜야 될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제도였었기 때문에 이를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법의 명칭을 원래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던 법의 명칭을 개정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의 30자에 육박하는 명칭으로 법의 명칭이 개편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2005년 9차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9차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의 명칭에서 핵심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그 후 몇 년이 지나니까 실거래가 확보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거는 별도의 독립한 법률로 다루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요구가 생기게 되면서 2014년에 법이 분리가 됩니다. 두 개의 법률로 찢어져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률과 이와는 별도의 또 하나의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목차에서 봤듯이 실제로는 세 파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가 있고 중개 실무 파트가 있는데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부동산 중개업법 안에 도입되었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 15%, 15%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어떤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나서 보니까요.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현행법인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실체가 전혀 다른 독립한 별개의 법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바꾸어 간판을 바꿔 달아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중개업법의 관계는요. 국민학교와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냥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이제 23페이지에 보시면 그러한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과 성격과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중에 먼저 재정 목적은 잠깐 접어놓고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요. 1차 시험 과목이 2과목, 2차 시험 과목이 3과목,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5개 중에 법 과목이 아닌 과목은 하나밖에 없죠. 한동균 교수님 하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학 개론은 법이 아니고 뭐예요? 법이 아니고 학이죠. 그건 학입니다. 그냥 학이에요. 학을 띈다고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학인지 하여튼 그거는 학이고 나머지는 다 법 아니에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공법, 공시법, 세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다 법이죠. 근데 유독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중량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상호 간에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단계론 혹은 법 단계설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독일의 켈젠이라는 법학자가 주창한 이론이었지만 지금 모든 문명 제국의 법치주의 국가들은 이 법의 단계,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법의 단계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유일법 뭐죠? 헌법입니다. 그래서 법 중의 법입니다. 법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치구조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헌법상의 기본권들 있습니다. 뭐 생명권, 뭐 공무 단임권, 참정권, 노동 3권,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간답게 살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규정들이에요. 또 하나 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통치구조. 어느 한 국가의 정치 체계와 근간은요, 헌법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할 건지, 의원 내각제를 할 건지, 국회를 양원제로 할 건지, 단원제로 할 건지, 대통령의 중임 또는 재임을 허용할 건지, 이런 것들은 법률을 바꿔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죠. 헌법의 통치구조에 속하니까요. 그런 최상위의 법인 헌법이요, 헌법 5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했어요, 헌법이. 그래서 법을 제정할 권한을 헌법은 누구에게 주었다고? 국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국회를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입법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의 위임을 받아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형식을 법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권은 헌법으로부터 국회가 부여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규칙까지 다 국회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특정한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하면요, 그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아니면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 내용들을 명령이라고 하는 등급으로 입법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제 정부 형태 하에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등급의 법은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명령이라고 하고요. 이 명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법의 명칭을 무슨 법?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이런 시행령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 법들은 다 뭐다? 명령입니다. 대통령령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하위법으로서요, 부령이라고 하는 등급의 법들이 있거든요. 이 부령이라고 하는 등급의 법은 특정한 법률이나 명령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특정한 법률이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행정, 각 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형태를 일컬어서 부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부가 어디였느냐에 따라 부령 중에는 국토교통부령도 있겠죠. 보건복지부령도 있겠죠. 교육인적자원부령도 있을 것이고 국방부령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부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요, 또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법의 명칭을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 부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부령 아래 등급으로요, 조례라고 하는 등급의 법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례는 누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입법하는 법의 형식을 조례라고 합니다. 물론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입법하는 시도조례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입법하는 조례도 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조례도 있지만 강남구 조례도 있어요. 경기도 조례도 있지만 광명시 조례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걸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서 헌법, 법률, 명령, 부령, 조례 이렇게 등급을 갖게 되는데 1983년에 국회가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독립한 법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 입법의 형태로 제정된 법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죠.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10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법률인 거죠.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의 하위법으로서 명령의 등급을 가진 법이 있을 것이니 당연히 그 법의 명칭은 어떻게 써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누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한 대통령령의 형태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법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하위법으로서 부령의 등급을 가진 법도 있을 것이니 당연히 그 법의 명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겠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요, 부령의 등급의 법입니다.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법의 형식인데 우리나라 정보조직법상 부동산 중개 업무를 관할하는, 규율하는 주무부서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국토교통부령의 형태로 입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령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은요, 지금 설명을 거꾸로 하면 돼요. 공인중개사법령은 법률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법과 명령의 등급으로서 대통령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부령의 등급으로서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령 중에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공인중개사법령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51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8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령은 조문이 몇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1 더하기 38 더하기 29가 얼마냐고 좀 여쭤보는 거죠. 118개요. 120여 개 정도의 조문으로 공인중개사법령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조문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면 제가 좀 설명드리고 다시 여쭤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별로 출제 문항수와 배점 비율이 똑같다 그랬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몇 문제 나와요? 40문제. 부동산 공법 몇 문제 나와요? 40문제 나와요. 근데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40문제가 나오는데 민법이 조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 몇 개예요? 1118개입니다. 민법 조문이. 물론 그 중에서 민법 총칙과 물권편과 채권도 강론은 매매교환 임대차까지만 시험범위고 친족법 상속법 파트는 민법의 규정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선 배제되죠. 그러나 민법만이 아니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묶여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거기 민법에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을 합쳐서 한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돼서요. 민법 출제위원이 40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하는 풀은 1000개가 넘는 조문에서 40문제 출제해요. 부동산 공법 몇 문제 출제돼요? 40문제 출제되죠. 근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속에서 공부하셔야 될 법률들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이 법 조문수 다 합치면 간단하게 10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문제를 출제한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40문제 나와요. 30문제 나온다 그랬지. 여기서 30문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5문제, 중개실무에서 5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민법 출제위원은 매년 1000개가 넘는 조문을 펼쳐놓고 거기서 40문제 출제해요. 공법 출제위원 1000개가 넘는 조문을 깔아놓고 거기서 40문제 출제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출제위원은 요 120여 개의 조문 속에서 30문제를 출제합니다. 조문수가 많아요, 적어요? 다른 과목과 비교해 보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조문수가 적죠. 그러면 좁은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어떻게 세요, 문제가?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편은 법률 규정은 물론이고 시행령 규정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세부 조문은 물론이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들까지도 꼼꼼하게 아주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조문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구성하는 각 어절들, 어절을 연결하는 연결어, 접두사, 접미어, 심지어 받침까지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좁은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만큼 아주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 이해가 아주 쉬운 게 우리 과목의 특징입니다. 민법 지금 1, 2월 과정부터 공부하시는데 민법 기본서 쭉 집에서 읽어보시면 잘 읽혀집니까? 왜 안 읽혀져요? 다 한글로 써 있는데. 읽혀지는 건 잘 읽혀지죠. 그냥 한글인데 왜 안 읽혀지겠어요? 잘 읽혀지는데 그냥 읽혀만 지지 읽고 나서도 분명히 조선말인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왜냐하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함축된 법률 용어들로 문장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읽고 나서도 뭔 뜻인지를 몰라요. 처음에 공부할 때 초학자들은.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누구나 조문을 보면 뭐 하라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아, 휴업 신고하라는 거네. 인장 등록, 도장을 등록하라는 건가 보다. 다 알 수 있다고요. 내용 이해가 어렵지는 않지만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세밀한 학습 방법을 견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법이나 민법이 현대자동차나 삼성중공업이라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삼성반도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쳐다봐 갖고는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를 풀면 술술 다 잘 풀리거든요. 그런데 대충 이해하고 고사장 가시면 대충 다 틀리고 나와요. 근데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 나와요. 워낙 세밀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한 가지 예만 들고 잠깐 쉴 텐데 지난 14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조문에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회 시험 문제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공인중개사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지문에 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지를 가지고 그날 나와서 조문과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에는 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험지 인쇄된 지문을 보니까 출제 지문에 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출제가 되었어요. 조문과 비교해 보니까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똑같은데 조문에는 하 밑에가 니은 받침이었는데 시험 문제 지문에 하 밑에가 리을 받침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 신고하라는 것은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후 신고하라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할 때 사전에 먼저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출제위원 욕 뒤지게 먹었거든요. 근데 욕만 먹었지 아무도 이의 신청은 할 수가 없었어요. 명백하게 틀린 거니까. 이건 사전 신고하는 거 아니지 않냐.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사전 신고지. 이건 사후 신고하도록 규정된 거 아니냐. 틀린 지문 맞잖아. 뭐, 왜? 할 말이 없다고 선생님. 그러니까 문장에 단어 하나 바꾸는 건 유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도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후 신고하는 것도 7일 이내 할 거, 뭐 5일 이내 할 거, 10일 이내 할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3, 4월 과정 지나고 5, 6월 과정을 가면 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동점의 문제들도 또 우리가 테마별로 묶어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페이지 넘어가 24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